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채널을 즐겨 들어온 40대 여자입니다. 왜 흔히 어른들 만나면 본인 인생을 소설로 쓰면 대하소설이고 드라마로 만들면 장편 드라마가 하나 나온단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그냥 웃고만 있을 따름이었고 누구에게도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인생이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대서사시였어요. 심파극부터 아침 드라마, 대하 드라마까지 섭렵하던 바람 잘 날이 없던 제 인생에서 몇 해 전에 스릴러 드라마 한 편까지 찍고 말았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긴박감과 두려움에 피를 말려야 했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참 지지리도 가난했고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온전치 못했어요. 아빠는 몸쓰는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몸져 누워 계시다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저희 남매를 건사하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든 절 위해주고 아껴주는 엄마가 계셔서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하는 꼭 엄마가 공부 많이 시킬 거야. 엄마는 배운 게 없이 자라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우리 은하는 꼭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멀리 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꼭. 알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엄마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얼마 있지도 않았던 재산, 제 학비하라고 모아놓은 돈을 하나 있던 망나니 같은 오빠가 다 갖고 튀어버린 데다 얼마 못 가 엄마가 아프신 바람에 빚만 잔뜩 지고 말았거든요. 병상에 누워서도 엄마는 제 걱정만 하셨고 그러다 얼마 못 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제 10대는 그렇게 가난과 빚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죠. 고3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빚을 청산하는 건 오로지 제 몫이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는 집에 남아있던 돈 될 만한 것들은 죄다 털어가지고 야반도주했던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집을 뛰쳐나갔던 오빠는 더 망나니가 돼 있었고 술에 취해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너 여기다 돈 꿍쳐두지? 그래, 옛날부터 그랬지. 여기다 넣어놨냐? 안 돼, 이건 안 돼. 지금도 이미 빚이 산땀이야. 오빠가 다 훔쳐간 덕분에 지금도 충분히 많다고. 이것까지 훔쳐가겠다고? 그 꼴은 못 봐. 네가 인간이야? 오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 그렇게 되시고 와보지도 않더니 술에 취해서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놓고 그나마 남은 돈까지 훔쳐가겠다고? 절대 안 돼. 내가 그 꼴은 못 봐. 이 기집애가 근데 야, 어디서 오라비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이걸 확 안 비켜 이년아? 가뜩이나 돈 다 날리고 와서 열받아 죽겠는데 가짜는 게 어디서 말대꾸라고 있어. 확. 그렇게 몇 년 만에 찾아온 오빠란 인간은 또 한 번 집안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죠. 몇 해 전 오빠가 집안 돈을 다 털어갔을 때도 버텼고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을 때도 버텼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가족이란 인간이 집에 와서는 다시 제가 번 돈을 모조리 털어가지고 가버리니 그때는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망연자실의 그 난리통 속에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을 따름이었죠. 아유 참, 은하 네가 무슨 죄냐. 용준이 그놈의 자식은 지 엄마 죽었을 때 한 번을 들여다보지를 않더니 아까 그놈 꼴을 봐. 어디 그놈 눈이 정상이디? 그놈 그거 정상 아니여. 눈이 확 돌아있잖아. 도박에다 돈 다 꼬라박고 고향집에 몇 년 만에 와서는 다 해집어 돈 갖고 나르는 거 봐. 그놈 그거 아주 도박하다 지 팔이고 다리고 다 잘라 갖다 바칠 눈을 하고 있더만. 인간 아니여. 인간이면 못 그러지. 어디 하나 남은 동생을 갖다가. 아이고 은하야, 네가 뭔 죄를 지어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난 네가 불쌍해 죽겠다 참말로.
이웃 아주머니들이 저를 딱해하며 저 대신 집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소식을 전해 들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처럼 허름한 차림에 시골 사람 티가 풀풀 나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달리 뾰족 구두에 고운 화장, 쫙 빼입은 양장까지 그 시절치고 아주 멋들어진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의 차림새를 한 분이었죠. 동네에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전 시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실장님이란 얘기만 듣고 자세히는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대뜸 저더러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돈 어느 세월에 다 갚을래? 응? 내가 대충 이웃 아줌마들한테 들어보니 그 돈 그거 하루 이틀로 갚을 게 못 되더라. 네가 기껏해야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니? 큰 돈을 벌려면 그물로 나가야지. 안 그래? 너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볼 생각 없니? 네가 여기서 벌 거 딱 10배는 빠르게 벌 수 있는 일인데. 별거 없어. 위험할 것도 없고. 내가 들어보니 네가 고등학교는 채 졸업을 못했어도 머리는 꽤 좋다며? 너같이 어리고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애들이 필요해서 그래. 이 시골에 뭐 인재들이 있니?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죄 도시로 튀고 없지. 생각했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족도 돈도 없이 망연자실해 있는 어린 여자. 그런 여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더군요. 어렸던 전 몰랐어요. 제가 그날 그 실장이란 사람을 따라간 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골에서 자라 아무것도 모르던 쑥맥이던 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험난한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의 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돈 잘 버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얘기만 믿고 그 실장이란 사람을 따라 나섰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절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처음엔 실장이 운전하는 자가용을 탔고 그 다음엔 버스를 탔고 거기서 또 한 번 봉고차로 옮겨 탔는데 마지막에 차를 탈 때는 밖을 볼 수 없게 창이 막힌 봉고차에다가 눈까지 가려버리고 데려가는 통에 아무것도 볼 수조차 없었어요. 아마 어디로 데려가는지 여기가 어딘지 감도 못 잡게 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도착한 곳은 아니나 다를까 어느 허름한 화류계 업장이더군요. 그곳엔 저처럼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여자들이 7명이었어요. 이미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여자들도 몇 명 더 있었고요. 다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끌려온 순진한 시골 처녀들이었죠. 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저 이런 데서 일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전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가게 해주세요. 전 컴퓨터 쓰고 수학 계산하고 머리 쓰는 일 필요하다고 해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나가게 해주세요. 에이씨, 확 입 안 닥쳐? 아갈 여물고 저기로 가소서. 서서 하나씩 손 든다. 손 들면 내가 니들이 여기서 쓸 이름 말해줄 거니까. 그게 니들 이름이야. 알았냐? 저희가 눈을 가린 채 까만 봉고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어느 낡은 건물이었고 건물 안팎으로는 덩치 크고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 어느 동네인지조차 모르는 채 끌려온 우리들이 그곳에서 도망칠 방법은 아무데도 없었죠. 행여나 살려달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두들겨 맞기 일쑤였고 도망치려다 붙잡히면 본보기 삼아 더 험한 꼴만 당했어요. 그때 당시가 90년대 말 즈음이었으니 휴대폰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통신을 할 방법도 없었어요. 물론 뭐 그런 게 있었다 한들 뺏겨버렸겠지만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저희는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고 몇 달이 지나면서는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져가더군요. 아, 난 여기서 꼼짝없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는구나.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난 걸까? 아빠도 엄마도 다 잃고 하나 있는 오빠마저 날 버리고 날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삶의 이유도 의지도 희망도 모두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뿐 아니라 그 안에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로 온갖 험한 일들을 겪으며 밖에 햇살 한번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도 몸도 점점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치 엄마처럼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돌보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 미미. 내 이름 미미잖아. 아니, 여기서 붙여준 가짜 이름 말고 네 진짜 이름. 진짜 이름이 뭐야? 내 이름 은하야. 내 이름은 미미가 아니라 은하야. 정은하. 은하? 예쁜 이름이다. 고운 이름이야. 그 이름 절대 잊지 마. 넌 은하야, 정은하. 네 이름은 뭔데? 경숙이란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그 안에서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우린 그 안에서 밤마다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고 그 힘든 시간들을 서로를 의지하며 겨우 버텼죠. 경숙이 사연을 듣다 보니 저는 차라리 나은 인생이었단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기구하고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친부모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을 겪었고 하나 있는 여동생을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고 그러다 동생을 부모와 떨어진 곳에 멀리 기숙사가 달린 고등학교에 보내놓고 학비를 보태려고 일을 찾다 여기에 끌려온 거였죠. 경숙이는 그렇게 불우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려와 험한 일을 다 당한 후에도 참 밝고 따뜻한 친구였어요. 늘 저를 많이 챙겨줬고 제가 꼭 자기 친동생 같다며 아껴줬죠. 경숙이는 그 안에서 저희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아마 경숙이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였죠. 은하야, 저기 저 사람들 말이야.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자기들끼리 술 한잔 걸치고 고스톱 치고 그러면서 우리 신경도 잘 안 쓰잖아. 그러게.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이제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내버려두더라. 이 정도 되면 도망칠 궁리도 못할 거란 걸 알고 그러는 건가? 잘하면 말이야. 우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 갇힌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차차 그 안의 감시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도망치려 발버둥 치던 우리가 차차 그럴 기력도 없어지고 도망치기도 포기한 듯 보이니까 다들 안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조심스레 차근차근 준비하며 탈출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절대 그 기회를 놓쳐선 안 돼. 어줍잖게 덤볐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끝날지 몰라. 절대 실패해선 안 돼. 도전은 한 번이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일단 시간대는 정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많은 인원이 다 탈출하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가능할까? 아무리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도 우리가 단체로 도망치면 눈치챌 텐데. 여기 지키는 마담 언니 말이야. 그 언니가 밤마다 잠오게 하는 걸 꼭 먹더라. 그게 없으면 잠이 도통 안 온다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내가 그걸 살짝 빼돌려 볼게. 그걸 좀 빼돌려서 저놈들한테 가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는 척하면서 저놈들 먹는 술에다 그걸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잠이 들겠지. 그럼 그때를 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도망쳐도 거기서 더 멀리 못 가면 어떡해? 우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나 너무 무서워. 만약 섬 같은 데면 어떡해? 요즘 그런 데가 천지라며. 도망치려고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한패면 어떡해? 배 안 태워주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럼 진짜 끝장이잖아. 아니, 여기 섬 아니야. 니들 이 근처에서 바다 냄새 맡아본 적 있어? 갈매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여긴 절대 섬 아니야. 여기 오는 남자들한테서도 한 번도 바다 비린내가 난 적은 없었어. 만약 여기가 섬이었다면 그놈들 중 한 명한테라도 그런 냄새가 났을 거야. 여기 절대 섬 아니야. 그 말인즉 우리가 잘만 숨어 나가면 도망칠 길은 있단 얘기지. 좋아. 그럼 일단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한 번에 끝내야 돼. 다들 자신 있지? 우리가 탈출할 계획을 세울 때 경숙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조금 뒤 제가 경숙이에게 다가가 물었더니 경숙이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남겠다니. 너 미쳤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난
돈이 필요해. 여기 남아서 돈을 벌어야겠어. 우리 민숙이 학비도 벌어서 보내야 하고 나한텐 지켜야 할 동생도 있고. 야, 박경숙, 정신 차려. 너 여기 있으면 그놈들이 너 돈 벌게 해줄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놈들이 언제 우리한테 제대로 정산이나 해준 적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벌었어야 하는 돈 중에 그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줬는데. 하지만 그 돈은 모아뒀다 나중에 준다고. 이 바보야. 너 그 말을 믿어? 너 진짜 바보구나.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어. 우린 여기서 착취만 당하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라고. 지금 안 나가면 영원히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아들어? 착하고 순하지만 경숙이는 저보다도 더 세상 물정이 어두운 아이였고,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아있겠다는 경숙이를 제가 설득해 같이 탈출을 시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운 대로 탈출을 시도했고 우리는 모두 잘 빠져나왔죠. 다행히 그 골목을 빠져나오자 평범한 시골 마을이 나왔고, 우리가 좀 튀는 꼬락서니를 하고 있긴 했지만 챙겨나온 돈으로 버스를 잡아타려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꼬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저기 저 남자 가게에 드나들던 그 대머리 놈 아니야? 물어물어 버스 정류장을 찾던 와중 거기를 제집 드나들던 대머리 남자가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걸 딱 맞닥뜨려버린 거예요. 놈은 우릴 발견하고는 하고 소리를 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아마 그놈들에게 연락을 한 듯했고 얼마 달아나지도 못한 채 이대로 잡힐 수는 없다는 생각에 신발도 벗겨진 채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놈들 중 하나가 우릴 부르며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놈들 중 하나가 달려오자 우릴 눈으로 쫓던 대머리 놈까지 합세해 우릴 잡으러 왔고, 그만 그놈에게 경숙이가 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경숙아! 은하야, 빨리 가. 난 괜찮으니까 너라도 빨리 가. 난 나중에 나갈게. 나중에 갈게. 얼른 가. 빨리 도망쳐야 돼. 멀리 가서 잘 살아야 돼.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결국 전 경숙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앞서가던 다른 친구들이 제 팔을 이끌었고 그대로 그 친구들과 앞만 보고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몇몇은 탈출했지만 경숙이는 그대로 그놈에게 다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탈출한 뒤 저는 차마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안에 갇힌 여자들이 있다고 정확한 위치와 장소까지 모두 말하며 신고를 했죠. 경찰은 접수가 됐다며 돌아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정말 경숙이를 구해줄지, 그 안에 아직 갇혀있는 다른 여자들을 빼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차마 그곳에 제가 다시 가서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순 없었어요. 그런 용기는 제겐 없었죠. 이후 전 몇 년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주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고 때때로 경숙이가 절 원망하는 꿈을 꿨어요. 경숙이가 꿈에 나온 날이면 온 이불을 다 적실 만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몇 년 동안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괴로워했지만 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도망친 뒤로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고깃집, 공장일까지. 숙식이 제공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전 조금씩 남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엔 고시원에 살며 일을 하다가 검정고시도 보고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일하며 대입 수능 공부도 했어요. 그러다 야간대학에 들어갔고 어느 공장에 사무원직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일하다 다른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에서 만난 한 여자 선배님의 예쁨을 받게 돼 나중엔 그 선배가 차리는 회사에 이사 자리를 맡아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끝에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자수성가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돌아보면 참 긴 세월이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참 한순간 같은 시절이기도 했어요. 이사님처럼 이렇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이사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아부 아니고 아양 떠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도요, 이사님. 사실 금수저 출신들도 많지만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신 이사님 보면 희망이 막 솟아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거 없어. 버텨. 무조건 버텨. 버티는 놈이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야. 나라고 뭐 특별한 게 있었겠어? 이악 물고 버텨서 살아남은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만난 것도 컸고 말이야. 우리 김 대표님 없었음 나도 여기까지 못 왔지. 살다 보니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들도 명심해. 사람 함부로 믿지도 말고 또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인연을 절대 놓지도 말고.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사님만 꼭 붙잡으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어느덧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됐지만 그런 저에게 오래전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저조차도 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고 그때의 저를 아는 사람들과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이따금 제 꿈에 찾아오는 경숙이만이 그때를 자꾸 기억하게 했을 뿐. 그러다 40대 중반이 다 돼서야 전 2년 정도 만난 남자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같은 업계 종사자였고 저보다 2살이 많은 시골 출신의 순박한 남자였어요. 사실 일을 하면서 잘나고 멋진 남자들도 많이 봐오긴 했지만 전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통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고요. 늘 큰 벽이 느껴졌고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엔 늘 어린 시절의 제 기억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것만 같은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지방의 어느 작은 섬 출신이었고 저보다도 더 시골에서 아주 소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어쩌면 전 여전히 제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의 기억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죄스러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직급도 낮고 연봉도 낮지만 좀 편안하고 평범한 느낌의 예비 남편에게 더 마음이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해. 내가 자란 섬은 섬 안에서도 더 작은 섬, 진짜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거든. 아직 부모님은 거기 살고 계시고. 이쪽 일이 사실 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런 생시골 출신이라고 밝히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이해해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내 있는 그대로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난 오히려 자기가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더 마음이 끌렸는데 만약 어디 강남 8학군에서 좋은 교육만 받고 자란 남자다 그랬으면 오히려 별로였을 거야. 섬소년이었던 당신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네. 언제 한번 자기가 살았던 섬 이야기도 들려줘. 궁금해. 그럼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에 나랑 같이 내려갈래?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한번 갔다 올 생각이었거든. 부모님도 당신 궁금하다고 소개 언제 해줄 거냐고 하셔서 나중에 한번 올라오시게 할 생각이었는데 기왕이면 당신이 내려가서 인사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때? 예비 남편은 같이 고향에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계신 섬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기차 타고 차 타고 배까지 타고 들어가는 먼 길이었지만 오랜만에 멀리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내려갔죠. 선물도 한아름 준비했고 짐들도 많아 캐리어도 큰 걸로 들고 갔고요. 댁에는 그럼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계시는 거야? 아니 내 동생도 같이 있지. 그리고 동생도 곧 결혼할 예정이라서 재수 씨 될 사람은 이미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같이 일손도 거들고 그러나 봐. 염전을 하니까 손 들어갈 게 많거든. 이리저리 일손도 거들고 동생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아직 식은 안 올리고 같이 살고 있어. 예비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어느덧 섬에 도착했고 섬은 아주 고요하고 한적했어요. 그리고 섬 안에서도 또 더 섬으로 들어간 예비 남편의 고향 마을은 고요함과 한적함을 넘어 어딘가 싸한 느낌마저도 들더라고요. 염전에서 일하던 노인들도 기구를 끌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뭔가를 살피고 있던 경찰마저도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동물원 우리 안에 동물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고 낯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도 느껴지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특히 예비 남편보다는 절 더 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다들 이렇게 날 뚫어져라 보는 것 같지? 원래 이래? 워낙 작은 마을이라 그럴 거야. 원체 시골이라 여기로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지나다닐 사람도 없으니까. 외부인이 오면 다들 좀 그래. 워낙 바깥이랑 소통도 없고 여기에만 사는 사람들이라 좀 그런 눈치가 없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렇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예비 남편의 집에 도착했고 그 안에서 전 다시 한번 기분 나쁜 쎄함을 느꼈어요. 예비 남편의 부모님은 절 반기며 맞았지만 남동생은 한두 마디 나눠보니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만 예비동서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미 둘이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고도 했었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 결혼 생활을 멀쩡하게 하고 있던 건가 싶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참, 동서 될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 안 계세요? 아하, 그 앤 지금 밖에 나가 일하고 있을 시간이야. 염전이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또 한창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단다. 아, 참 내가 착하고 참해 놔서 일을 참 잘 도와줘. 우리가 아주 잘 골라다 왔지. 말 나온 김에 며느라기 데리고 염전 구경이나 갔다 오지 그래. 에이, 천천히 가시죠. 뭐 우리 하루 자고 갈 건데 뭐. 그래도 그게 아니다. 여기 허름한 시골집만 보고 네 각시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 어? 다 낡은 이런 오래된 집 한 채가 다인가. 저놈 저거 하고 내가 결혼을 해도 될란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어? 우리 염전밭이 여기서 제일로 크다. 이걸 딱 보여줘야 어디 도망 안 가고 딱 붙어있지? 에이, 아버지도 참. 우리 은하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여자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엄마 아버지 보러 데리고 오지도 않았지.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농담하는 거다. 아니, 저 양반은 저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항상 저렇게 실없는 농이나 해야 된다니까. 에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염전 구경이나 갔다 옵시다. 그렇게 다 같이 염전을 보러 나갔는데 예비씨가 해서 하고 있다는 염전에서 웬 자그마한 여자 하나가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일하고 계신 분이 동서 되실 분인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처음엔 도통이 일을 못하더니 그래도 가르쳐두니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하네.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냅둬라. 지금은 한창 일할 때라 빨리 속도를 올려야지. 나중에 밥 먹을 때 집에 오면 그때나 인사하면 될 일이지. 예비시가 사람들은 예비동서와의 인사조차 시켜주지 않았고 전 그냥 멀찍이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째 예비동서의 모습이 어딘가 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일만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어서서 걷는 모양새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저렇게 특이한 걸음걸이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뭔가 이상한데? 내가 어디서 봤기에 이렇게 낯이 익지? 내 착각인가? 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예비씨가 사람들은 혼자 힘들게 일하는 예비동서는 신경도 안 쓰고 저에게 자기네 염전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종욱이한테 들어보니 은하니가 아주 크게 성공한 모양이더구나. 이사라고 하든가? 네, 어머니. 이사직 맡고 있어요. 아이고, 대단도 하다. 우리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여자가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쩜 대단도 하네. 그럼 엄마,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데. 이미 우리 업계에서는 따봉 완전 이거라니까. 아이고, 아주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그래. 그래도 우리 종욱이가 영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은 아니야. 이 염전밭이 이 일대에서는 그래도 알아주게 크거든. 여기서 나름 우리도 따봉 완전 이거야 이거. 그리고 어차피 결국은 이 염전도 다 종욱이께 될 게 아니겠니. 우리 종수야 뭐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 저거한테 뭘 물려주고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죽고 나면 종욱이가 이거 다 맡아 팔든 하고 재산 다 종욱이 거 될 테니 너무 시골 없는 놈한테 시집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싹 다 너희한테 물려주고 갈 테니. 그럼 다 결국은 큰애들 니들 자지 될 거니 오늘 며느라가 넌 미래에 니 땅 보러 온 셈 치고 편하게 둘러보면 된다. 이 엄청 커다란 땅이 다 니들께 될 게 아니냐.
예비 남편과 부모들은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 저한테 자랑을 해대기 바빴어요. 예비 남편이 미리 집에다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 말을 해뒀는지 자꾸만 우리도 그렇게 꿀리는 건 아니다. 우리도 나름 가진 게 있다. 어필을 해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신경은 이미 혼자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예비 동서 될 사람에게 온통 쏠려 있었어요. 분명 저 걸음걸이도 얼핏 보이는 옆모습도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만났던 경숙이 같다는 인상이 팍 왔거든요. 정말 경숙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싶어 잠깐이라도 말을 붙여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얘기를 나눌 틈만 엿보고 있었죠. 저 혹시 여기 마을을 좀 혼자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배멀미도 좀 하고 그랬더니 답답해서요. 제가 원체 도시 촌년이잖아요. 배를 생전 타본 적이 없어놔서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 그럼 뭐 내가 약이라도 가져올까? 약국 가면 있을 텐데. 아니요,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동네 구경도 할 겸 잠깐 속 좀 꺼트리고 싶어서. 아, 그럼 나랑 같이 둘러볼래? 내가 소개도 해줄 겸. 아니야, 괜찮아. 속 안 좋은데 괜히 당신 옆에 있으면 불편해. 아이고, 이게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네가 옆에 있어봐라. 며느라기가 어디 가스나 제대로 끼겠냐? 이렇게 눈치가 없다.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 그런 거였어? 미안. 그럼 좀 천천히 둘러보고 와. 우린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찾아올 수 있지? 그럼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도 금방 들어갈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 그래. 우리도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종수 이거 혼자 뒀다가 또 뭔 사고를 칠지 모르니. 잠깐 주변 구경을 하고 싶단 핑계로 혼자 있을 기회를 얻은 전 다들 의심 없이 집으로 가는 걸 확인한 뒤 예비 동서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예비 동서를 확인한 순간 바로 확신하고 말았죠. 가까이서 확인한 얼굴은 20년 전 그때 그 경숙이 그대로였어요. 경숙아! 또 경숙이지? 경숙이 맞지? 제 부름에 흠칫 놀라던 예비 동서. 아니, 경숙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군요. 더 야위고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영락없는 경숙이가 분명했어요. 한없이 작아진 경숙이를 보니 눈물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경숙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나야, 은하, 기억 안 나? 네가 그렇게 챙겨주던 은하. 네 동생이랑 닮았다고 네가 나 많이 챙겨줬었잖아. 기억 안 나? 은하야. 처음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던 경숙인 나를 보더니 어느 순간 기억이 탁 하고 켜진 사람처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내 오열에 가까운 울음을 울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계속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대체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분명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겠구나 싶은 직감이 왔어요. 눈동자가 텅 빈 채 저를 올려다보던 경숙인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다시 영혼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다시 마주한 눈에는 옛날에 그 경숙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시 뒤 진정을 하고서 우린 얘기를 나누게 됐고 경숙인 지난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희가 탈출하고서 난 거기에 쭉 남아있었어. 그 뒤론 경비가 더 삼엄해졌어. 한번 탈출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론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더라. 정말 감옥 같은 생활이었지. 내가 신고를 했었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왔다고 해도 아마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경찰이 그런 데 신경이나 썼겠니? 오히려 경찰서 배지까지 당당히 달고 거기 오는 놈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시절이었잖아. 그런데 굴러들어온 여자들이 물건 취급받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아무렇게나 대해지던 그런 야만적인 시절. 그럼 넌 대체 얼마나 거기 더 갇혀 있었던 거야? 한 5, 6년쯤 더 있었으려나? 그러다가 참 어이없게 거길 빠져나왔어. 애써 도망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나중에 거기가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도망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들 내뺐더라고. 끝까지 거기서 일하던 여자들이랑 그냥 두 발로 거길 걸어 나왔어.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돈 한 푼 없는 채로 오히려 빚만 지고 나온 거야. 그렇게 나오니까 바깥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해 있더라. 2000년대가 된 지 한참 지나 있었고 다들 21세기다 모다에서 들떠 있는데 나만 옛날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 그래, 난 몇 달 만에 나왔지만 넌 몇 년 만이었으니 세상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을까.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지냈던 거야? 뭐 변변치 않았지.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주방 설거지까지 이 일 저 일 전전했고 그런데도 거기서 졌던 빚은 도통 줄질 않더라. 그러다 사채까지 썼지 뭐니.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아니, 그럼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저 사람들 정말 네 시부모가 맞아? 종수 씨 그 사람이랑 정말 결혼이라도 한 거야? 내가 사채 빚을 썼는데 그 사채꾼이랑 여기 종수 씨 아빠랑 둘이 의형제 같은 사이래. 그래서 여기다 날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해 준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여기에 네가 강제로 오게 됐단 말이야? 결혼하고 여기 이 일 도맡아 하는 조건으로? 장애 있는 남자가 멀쩡한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이 염전 일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사채빚 일부 탕감받고 팔려온 거지. 경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부모는 경숙이를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자기네 막내 아들의 아이를 가지라고까지 하라며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해온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제 예비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인간도 그 일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 받으면서 일한다는 걸 다 알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었던 거네.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 안 되겠다. 당장 나랑 여기서 나가자. 내가 구해줄게. 나랑 같이 탈출하자. 아니, 은하야. 난 못 나가. 난 이제 여기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 지난 20년 동안 네 꿈을 안 꾼 적이 없단 말이야. 그때 네 손을 놓친 게 넘어진 널 그냥 내버려두고 온 게 내 평생의 한이었어. 나 그 악몽 더는 꾸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가자. 내가 구해줄게.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 여기 인간들 모두 한패야. 지금도 봐. 저기 멀리서 할배 한 명이 우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느껴지니 저 시선? 여기 인간들 다 한통속이야.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아마 보자마자 그 인간들한테 연락이 갈 거야. 나 말고도 여기 염전 노예로 잡혀와 있다가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어.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고 배 잡아타고 탈출하려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 줄 아니? 경숙이는 그 광경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다들. 그때 그 광경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정말 끔찍했어. 심지어는 일할 때 빼고 기둥에 다 묶어놓고 가축 기르듯 키우는 주인도 있더라. 도망치려고 해봤자 성공한 사람은 없어. 오히려 더 끔찍하고 괴로운 일들만 생겼어. 난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래. 나 그렇게는 못 살아. 그냥 내버려두고 가. 난 괜찮아. 경숙이는 이미 어떤 희망도 탈출의 가능성도 다 잃어버린 듯 보였고 그 아이를 보는데 20여 년 전 우리 모습이 스쳐가더군요. 그때의 절 다독이며 할 수 있다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게 바로 경숙이었는데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일단 멀리서 지켜보는 노인이 있어 그 시선을 피해 다시 전 예비 남편 놈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경숙이에겐 평소처럼 일을 하고 들어와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언지를 줬죠. 그리고 전 이미 예비 남편 놈에 대한 혐오감도 최대치인 상태였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라놓고 그런 걸 다 알고 살아놓고 뻔뻔하게 순수하고 순박한 섬 출신인 양 절 속이고 이렇게 데려오기까지 한 그놈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혐오스러웠어요.
단 한순간도 놈과 더 있고 싶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파토내자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했다간 저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들고 나기도 쉽지 않은 섬이고 제가 여기 와 있단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여기서 뭔가를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되레 저까지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용히 탈출부터 하자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눈치를 살피며 20여 년 전 그때 거기를 탈출하던 때처럼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여러 명도 아니고 나와 경숙이 단 둘뿐이니 훨씬 간단하다. 머리만 잘 쓰면 된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 섬을 무사히 탈출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놈들의 시선을 돌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잘 잠을 못 자는 편이기도 하고 워낙 악몽도 많이 꾸는 편이라 항상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는 제가 타겠다며 믹스커피를 타면서 조금씩 나눠 컵에다 넣었죠. 얼마 뒤 경숙이와 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예비 남편놈의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진 모두 잠에 골아 떨어졌고 저는 경숙이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각시 어디가? 엄마 각시가 어디 간다. 나간다. 조용히 해야지. 나 맛있는 거 사러 가는 거야. 맛있는 거 사서 올게. 맛있는 거? 그래, 맛있는 거 사서 와야 돼.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이랑 사서 와야 돼. 그곳을 빠져나온 뒤 저는 캐리어 안에 있던 짐들을 몽땅 바다에 던져버린 후 그 안에 경숙이를 타게 했어요. 예전에 유럽 장기 출장을 가면서 가장 큰 사이즈로 샀던 캐리어였는데 몸집이 작은 경숙이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죠. 아까 들어오며 본 대로 배 주인이 있는 구멍가게로 달려갔어요. 나가는 배는 9시가 막차였는데 아슬아슬한 시점이었어요. 배 주인이 저더러 왜 혼자 가냐며 아까 종욱이랑 같이 오더니 종욱이는 뭐하고 혼자만 올라가는 거냐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전 배 주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했죠. 지금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만 빨리 올라가게 됐어요. 종욱 씨는 몸이 안 좋아서 같이 가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아저씨, 제발 빨리 좀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 못 보면 안 돼요. 저희 엄마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아저씨, 빨리 좀 나가주세요. 제가 흐느끼며 눈물까지 보이자 의심을 거둔 남자는 제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 실어주려고 했고 캐리어를 남자가 들게 되면 사람인 걸 혹시나 눈치챌까 싶어 괜찮다고 제가 혼자 옮겼죠. 그렇게 배는 저와 캐리어에 실린 경숙이를 싣고 무트로 나갔고 그곳에서 가장 빠른 버스를 잡아 타고 곧장 달려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안심을 할 수 없어 기차를 탈 수 있는 도시로 나간 뒤에야 경숙이는 캐리어 밖으로 무사히 나오게 됐죠. 저희는 무사히 탈출해 서울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 한때나마 예비 남편이었던 놈에게서 득달같이 연락이 왔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그년 데리고 나간 거지? 네 짓이지? 그래, 내가 데리고 탈출했다. 감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딴 짓을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노예 부려먹듯 하면서 사는 거 너도 다 알고 있었다며? 이 파렴치한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인 척을 했니?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너랑 니네 가족 꼭 경숙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줄 거야. 이거 아주 제대로 미친년이네. 야, 너 파혼인 줄이나 알아. 이게 정신이 나갔나? 파혼? 미친 새끼. 그건 이미 내가 그 염전에서 경숙이 만나던 그 순간에 이미 이뤄졌어, 이 등신아. 니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소는 할 수 있니? 신고는 할 수 있어?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아니거든?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다퉈보자고. 전 자신 있었어요. 경숙이가 진 사채 빚을 결혼하는 조건으로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서는 일절 계약서나 문서상의 증거가 없었고 인적 착취도 결혼의 조건도 모두 다 구두로만 협의된 사항이었거든요. 설사 그런데 증거가 있었다 한들 이 시대에 그런 게 허용될 일도 아니겠지만 뻔뻔하게도 놈들은 경숙이를 사기꾼으로 신고했고 자기네에게 고용됐다 근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덤볐지만 택도 없는 얘기였죠. 오히려 저희 쪽에서 그간의 모든 행적을 전부 고소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어요. 와,
이 염전노예 운운하던 게 한참 전일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다 있네. 천벌받을 놈들이네 이거 아주. 혹시 저 말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직 그 섬에 2명이 더 갇혀 있어요. 네, 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제가 변호 비용은 모두 다 부담할 테니까. 경숙이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놈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됐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 전치 3주의 진단과 지속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증명, 정신과 소견까지 받아냈어요. 스토킹, 강요, 자유 제한, 신체적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등의 여러 사유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 마을에 있던 다른 2사람의 피해자까지 신고를 진행해 무사 탈출을 돕게 됐죠. 좋아. 우리도 이렇게 된 이상 일이 더 커지는 건 원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자. 빚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그쪽도 고소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그쪽에서도 잘한 건 없잖아. 돈 빌려놓고 안 갚은 게 떳떳한 짓도 아니고. 상호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대충 여기서 정리하자고. 어? 웃기고 있네. 내가 여기서 물러설 것 같아? 언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더니 이제 와서 쫄리나 봐. 왜? 니들이 받을 벌이 무서워서 그러니? 난 여기서 멈출 생각 없어. 빚? 빚이 남았으면 그까짓 거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만데? 불러봐. 내가 당장 입금해 줄 테니까. 야, 너 진짜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지? 사람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 결혼을 대가로 빚을 탕감해 주니 많이 운운하면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랑 니네 가족 같은 쓰레기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2020년대 대한민국이야. 경숙이가 지금까지 네 그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그 염전에서 뼈 빠지게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이미 그 빚은 다 갚고 남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놈들은 또다시 일이 커지면 혹시라도 매스컴을 타게 될까 두려웠는지 조용히 덮자고 빌빌대며 나섰지만 전 고소를 취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놈들이 그렇게 나오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그놈들이 어찌나 악질이었는지 경숙이에게 거기서 겪은 일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졌죠. 놈들을 고소한 건 물론 저는 전 예비 남편 놈이 이 업계에 발붙이고 멀쩡하게 사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까지도 감수하고 이 바닥에 소문을 쫙 내버렸죠. 알고 보니 그놈이 그런 섬마을 출신이더라. 거기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놈이 당시 펄쩍펄쩍 뛰어대던 걸로 봐서는 진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건지 이를 키우기 무서웠던 건지 그냥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타버렸더군요. 그 뒤로 관련 회사에 취업했단 말은 못 들은 걸 보면 이 업계에 발붙일 생각은 저도 감히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경숙이의 치료를 돕고 직업재활 훈련도 도왔어요. 경숙이는 오래전 그때 저를 죽지 않고 다시 살게 했던 고마운 친구였고 이젠 제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동생을 찾는 일도 도와야겠다 싶었죠. 저는 흥신소를 동원해 경숙이의 동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경숙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그 친구가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까지가 전부였고 그해 해당 대학 입학자 명단을 모두 뒤지고 추적 조사를 한 끝에 몇 주 만에 경숙이의 동생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얼마 전에 이 친구가 그렇게나 아끼던 동생도 찾았고 2사람은 거의 25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됐어요. 2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를 구해줘 고맙다며 우는 동생에게 당신 언니야말로 내 은인이라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죠. 앞으로는 경숙이가 동생과 함께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저도 늘 옆에서 그 친구를 지켜보고 도울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아직 제 50도 안 된 제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구나 싶어요. 저보다 더 기구했던 경숙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났고 앞으로는 저도 그리고 경숙이도 2번 다시는 그런 나쁜 놈들의 착취에 당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보려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부디 꽃길만이 있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